2019년 12월 23일 키움증권 리포트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프리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들과 어떤 신약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날짜부터 알아야겠죠. 관련 주들은 날짜가 다가올수록 기대감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020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컨퍼런스에서 기술 수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의 수혜가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자, JP모건 참가 기업 리스트입니다. 밑에 더 있는데 잘렸습니다. 차차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 기술 수출 관련 논의가 있는 기업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의 최근 주가이고요. 한번 상한가를 갔던 적이 있죠. 12월 2일 오전 8시 47분 장 전에 알테오젠은 이미 기술 수출 기사가 나왔습니다. 12월 2일 점상한가를 갔죠. 금액은 1.6조 원입니다. 목표 주가는 상향되었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기술 수출했길래 점상한가를 갔을까요? 말도 어려운데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제형 변경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제형 변경 기술이란 분야가 있는데요. 2019년 7월 19일 제형 변경 확대 추세 기사입니다. 제형 변경 기술은 적응증을 치료하는 신약이 아니라 복용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인 겁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제형이란 의약품을 사용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적절한 형태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쯤 하고 우리가 궁금한 건 항암제죠. 한국 기업 중에는 펩트론이 전임상 항암 항체 신약과 관련하여 기술 수출 논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이백의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사들과 펩타이드 항암제 및 파이프라인을 논의합니다. 잠깐 HLB는 어디 갔어? HLB는 자회사 엘리바가 참가합니다. 미국 법인이라서 한국 기업 리스트에는 없는 겁니다. 나이백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990억으로 작아서 기술 수출 계약이 터지면 점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8천억 원인 알테오젠도 1.6조 원 기술 수출 한 방으로 점상한가를 갔기 때문입니다. 나이백의 사업의 내용을 보면 크게 조직 재생용 바이오 산업과 펩타이드 기반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펩타이드란 단백질의 기능적 최소 단위인데요. 생체 신호 전달 및 기능 조절에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펩타이드는 2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미노산의 분자 구조에서 초록색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N, 질소였죠. 일반적으로 길이가 짧은 단백질이나 구성 아미노산의 수가 50개 이하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아미노산 종합체를 펩타이드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요? 한방에 이해시켜 드립니다. 여기 아미노산이 있었죠? 이 아미노산이 많이 연결되면 단백질, 적게 연결되면 펩타이드입니다. 우리의 몸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펩타이드는 체내에서 유전자로부터 생학성 과정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만 체외에서도 아미노산을 합성 방법에 의한 화학적 방법에 의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펩타이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23종인데요.
아미노산 수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는 펩타이드의 가지수는 무궁무진합니다. 신약 개발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질문. 단백질은 분자량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분자량은 분자 질량이라고도 하는데요. 원자 질량 단위로 나타낸 분자의 질량입니다. 아미노산이 적게 연결되면 펩타이드고 많이 연결되면 단백질이었으니까 단백질의 분자량은 높습니다. 단백질, 펩타이드 분자를 암 환자에게 투여하게 되면 면역체계가 활성화됩니다. 암을 잡는 건 면역 세포죠. 치료제로서의 펩타이드의 역할도 사실 다양한데요. 암 조직에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표적에 결합하는 펩타이드가 있고 운송자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리보세라닌처럼 혈관 형성 물질을 억제하는 펩타이드 등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다룬 항암제 작용 기전 종류만 해도 정말 다양한 항암제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본 나이백의 항암제는 아직 전임상 단계이므로 물론 에러가 된다면 나이백 자체에게는 호재지만 HLB의 리보세라닌 입장에서는 아직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큰 위험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면 실적 시즌이 끝나면 아스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티님이 베스트로 선정된 바로 그 아스코죠. 병용 임상 데이터 발표이므로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는 컨퍼런스입니다. 아스코의 A는 아메리칸으로 미국 임상 종양 학회라고 번역합니다. 항암제 시장은 미국이 가장 큽니다. 아스코의 애뉴얼 미팅은 종양학회 이벤트 중 가장 큰 이벤트로 여겨집니다. 아스코 홈페이지고요. 캘린더를 클릭해보면 각종 심포지엄과 컨퍼런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포지엄은 의견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하는 토론회인데요. 가스트론 테스티니얼 캔서 심포지엄은 한국말로 위장암 심포지엄입니다. 위장암 심포지엄의 날짜는 1월 23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2020년 1월 23일 미팅 후에는 1년 뒤 2021년 1월 14일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스코 홈페이지는 화면 한번 넘어가는 게 너무 오래 걸리네요. 계속 로딩만 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각 날짜마다 일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3일이지만 많은 세션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웹사이트를 둘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팅스에 들어가 보면 베스트 오브 아스코도 있습니다. 최근 아스코에서 화두는 뭐가 있었을까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6월에 아스코가 있었고요. 최대 화두는 표적 항암제 병용 요법이었습니다. 병용 임상도 진행하고 있는 표적 항암제 HLB의 리보세라닙이 떠오르죠. 혈관 신생 억제제와 파클리탁세를 병용하는 임상 연구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병용 요법의 장점은 혈관 신생 억제제는 암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세포독성 항암제 파클리탁셀은 암세포를 공격해서 성장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표된 항암제는 릴리의 사이람자 HLB의 임상 결과 발표에서 비교했던 적이 있죠. 위암 2차 치료제로 완전관에 한 명이 나왔었던 사이람자입니다. 또 하나는 로슈의 아바스틴입니다. 리보세라닙과 작용 기전이 똑같죠. 두 약물 모두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HLB의 리보세라닙에 관련해서 LSKB에서도 인터뷰가 있었네요. 리보세라닙은
일부 고혈압이 발생, 파클리탁셀은 백혈구가 감소하는데 부작용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아스코 일정으로 돌아와서 메디컬 투데이에서도 내년 2월 AACR 초록 발표를 시작으로 아스코 등 항암제 파이프라인 소개 및 병용 데이터 발표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아스코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키트루다와 같은 항암제들의 병용요법 임상결과 발표가 있는지도 잘 알아놔야 할 텐데요. 아스코에서 제넥신, 하이루킨과 키트루다의 3중 음성 유방암 병용 임상 데이터 발표, 팩토서팁, 키트루다 대장암 병용 임상 데이터 발표, 올린바시맵과 키트루다 병용 데이터가 아스코에서 발표 예상됩니다. 키움 리포트는 국내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리포트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리보세라님이라던가 유명한 다른 항암제들의 임상 결과는 시간을 내서 찬찬히 또 따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임상 일정들에 대해 알아볼 때면 단독이니 병용이니 정말 이벤트가 많은 것 같은데요. 2020년은 1월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아스코 등 이벤트가 많으니 바이오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